도움의 손길조차 닿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좁은 구명 보트에 의지한 채 무려 227일을 표류한 주인공 파이. 심지어 맹수와 함께 살아 돌아왔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I wept like a child. I don't know what to say. You know, it's hard to believe, isn't it? 하지만 실제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03년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팔을 직접 자르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나이 아론 렐스턴인데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만든 슈퍼히어로 아론의 놀라운 스토리를 의학적 상식으로 낱낱이 분석합니다. 따라오세요. 사건 발생 127시간 전, 특별한 가이드북도 하나 없이 대자연 이곳저곳을 꿰뚫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베테랑 등반가 아론 렐스톤입니다.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 커다란 바위와 함께 팔이 짓눌린 채로 추락하고 맙니다. Christy! Megan! Christy! It's Aaron! 언제 구출될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그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주인공은 살아서 돌아갑니다. I need help! We're gonna cut my arm off. Please. Thank you. 자신의 팔을 직접 자르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한 아론. 그가 가진 거라곤 500ml의 물 한 병이 전부였지만 구조되는 그 순간까지도 의식을 잃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자신의 팔을 직접 자른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를 텐데 그것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말이죠. 혹시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고통. 먼저 고통의 의학적 정의부터 전문의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고통을 느끼는 게 사람은 왜 고통을 느끼냐 하면 우리 그 신체 말단에는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말초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고통은 우리가 이렇게 손이 다쳤을 때 손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달시키는 신호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관계되는 호르몬이 있고 고통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고통을 증가시키는 호르몬들이 각각의 이제 신호를 타고 뇌에 전달이 되면 이제 뇌에서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느끼는 고통은 뇌가 주는 일종의 신호였군요. 아프다는 건 누구나 싫어하는 건데 그렇다면 왜 뇌에서 고통의 신호를 주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고통을 느끼거나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감기 같은 경우도 그게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우리 몸에서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뭐 열을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체온에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몸의 상태가 이상이 있으니까 내 몸을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는 신호의 일종이거든요. 고통도 그와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몸은 위험한 상황, 급박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이런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체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를 흔히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특히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에는 이 반응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하는군요. 뇌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조절하는 여러 기관에서도 화학적 신호를 통해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해 조절하는데요. 심장 박출량부터 혈관의 수축 위한 근육의 영양소 분해 및 통증 조절에까지 여러 방법으로 관여합니다. 또 영화 127시간에서 주인공이 직접 팔을 절단하는 장면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돌핀이라는 뇌재성 몰핀이 체내에서 생성돼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증이 최소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호르몬 조절에 의해 통증을 억제할 수 있었군요. 그럼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나요? 고통이 없어진다고 말하기는 사실은 힘들죠. 이제 상황은 실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고통을 안 느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사람의 어떤 트레이닝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약화시키는 수준이 좀 틀리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직업이 엔지니어라 그런지 인체 구조나 장비 사용이 능숙해서 일반인보다 더 쉽게 빠져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예, 낙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뼈에 손상이 갔는지 인대에 손상이 갔는지 근육이 손상이 갔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먼저 불편한 부위를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최우선인데요.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밧줄 아니면 자신의 옷가지들로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낙상 사고는 평소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이 있어야 손상이 적은데요. 특히 하체 근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움직임이 적을 때 관절과 근육이 많이 굳게 되는데 평소 가벼운 운동으로 유연성을 높여 놓아야 만일의 사고가 있을 때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 관절 운동에 신경 써야겠어요. 그런데 관절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절 운동에 좋은 운동으로는 자전거 타기나 수영, 근력 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근육 볼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적당량, 적당 수준으로 해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중요합니다. 아론 레스턴의 이야기로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데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아론. 비록 팔은 잃었지만 주어진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겠죠.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 의지의 사나이 아론 레스턴에게 박수를 보내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